네, 오늘 미증시 인사이트에는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그리고 김승혁 키움증권 미국 주식 전략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3월 FOMC는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 이 전반적으로는 다들 비둘기파적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또 은근히 매파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김한진 박사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좀 헷갈리는 FOMC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성명서 내용은 경기가 조금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문구가 굉장히 많이 등장했고요. 지난번에 베이지북에서도 불확실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조금 금리는 동결했지만 점도표의 구성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값은 올라갔습니다. 지난 12월에는 2번 이상으로 인하하신다는 의견이 15명이 2번 이상, 2번에서 3번 인하한다라고 의견을 썼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11명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값은 똑같은데 평균값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점도표만 보면 좀 매파적이고요. 또 양적 긴축도 지금 25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줄이기로 해서 조금 단기 유동성은 조금 보완되는 그러한 양상이었고요. 전체적으로 파월 의장의 의견은 상당히 이제 증시를 의식해서 여러 가지 멘트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또 많이 사용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분들도 관세 정책 때문에 조금 헷갈리고 있구나. 그래서 모든 판단을 조금 4월 2일 이후로 미루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엿볼 수 있는 FOMC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FOMC의 방향성이 약간은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 FOMC가 보여준 그 방향성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될지 김승혁 연구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번 FOMC에서 제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게 봤던 부분 중 하나는 지금 시장이 느끼고 있는 불확실성, 그게 이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거든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거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연준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대한 얘기였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직까지 연준이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정도로 봤고요. 그다음 경기 침체는 너희가 지금 생각하는 정도의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 거야. 어느 정도의 적정선에서 적당히 잘 식어가고 있어. 좀 이렇게 시장을 좀 달래는 듯한 느낌을 같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톤이라던가 아니면 금리에 대한 변화는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었지만 그 톤에 있어서의 조금의 차이가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우리가 그 불확실성 어느 정도는 인정하지만 그 종국에 최종적으로 귀결되는 값은 침체는 아니고 그리고 또한 물가에 대한 다시 반등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올 거야 이렇게 결론 내지는 않고 있다라는 함의가 어느 정도 담겨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봤습니다. 이번에 저는 사실 가장 주목했던 게 파월 의장이 한 말인데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건 흑역사가 있죠. 2021년에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이 말했다가 나중에 인플레이션 세게 온 다음에 인플레이션 이거는 파월 의장한테 너무나도 치명적인 그런 단어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말을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건 인플레이션을 정말 잡았다고 생각하는 자신감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뭔가 좀 잘 보려고 진짜 말을 한 건지 조금 헷갈리는 점이 있어요. 자, 김한진 박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SEP라고 연준 스태프들이 경제 전망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성장률은 낮췄습니다. 2.1에서 1.7로 올해 경제 성장률을 낮췄고 근원 PCE 물가는 높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서는 약간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고 단정은 못하겠지만 스태그플레이션적인 경제 상황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은 연준이 좀 잔인한 그러한 보고서였다고 보고요. 말씀 주셨듯이 사실은 2022년에 첫 금리 인상을 했던 2022년 3월에 미국의 CPI가 8.5%였습니다. 그 전까지도 일시적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상당히 말씀 주셨듯이 좀 그 악몽이 떠오르는데 이번에 이제 베센트 장관도 그랬고 관세 정책이라는 게 일시적으로는 물가를 올리겠지만
결국에는 뭐 그렇게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으나 시장은 조금 의심하고 있죠. 이거는 뭐 조금 관세 정책의 속도라든지 또 범위라든지 4월 2일 이후에 나오는 트럼프 관세 정책의 그림을 봐야 조금 알 수 있는 거고요. 아무튼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 불확실성 이것을 안고 계속 3월 말과 4월 초에 관세 정책을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는 이번에 파월 의장의 말은 좀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표만 보면 어쨌든 물가는 살짝 올라간 것 같고 그리고 이거 뭔가 성장률 전망은 좀 나빠진 것 같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자, 김승혁 연구위원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우선 물가가 다시 한번 조금 오를 수 있다. 결국에는 관세를 적용하면 수입 물가가 높아지고 그것이 결국엔 CPI에 대한 상승 탄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의 로직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고려를 좀 해볼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올 거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입 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라야 지금의 시장 기대치를 저는 어느 정도 반영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최근 미시간 이제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보더라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이제 세부 데이터를 좀 뜯어보면 거기에는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변수가 개입되면서 미시간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많이 올랐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하드 데이터 상으로 이게 아직 증명됐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소프트 데이터, 그러니까 심리적인 어떤 영향도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이 관세에 대한 정책을 정부가 언제까지 강하게 얘기할 것이냐가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전 행정부 저희가 좀 과거 트래킹을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 바이든 행정부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 본인들의 행정부가 첫 집권하고 100일 동안에 행정명령을 상당 세게 얘기를 했고요. 그때 당시 본인들의 어떤 방향성이 결정되고 그거에 따라 지지율이 좀 많이 결정되면서 이 100일 동안에는 아무래도 행동보다는 좀 말이 앞섰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트럼프가 마찬가지로 행동보다는 우선 말을 앞세워서 상호 관세, 25% 관세 적용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나중에 실천, 행동으로 들어가고 각 나라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맺어야 되고 있는 국면에 지금의 어떤 발언 세기만큼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만약에 그 과정에서 조금의 타협이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의 시장 불안도는 조금은 낮아질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지금의 이 시장 불확실성이 아무래도 기대 인플레를 높여놓은 상황이고 최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높여놓은 상황이니까 그때 가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내려가면 오히려 기대 인플레도 조금은 안정되는 그런 흐름이 보여지지 않을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관세에 대한 영향력으로 수입 물가가 좀 상승되는 영향도는 있지만 지금 시장이 우려하는 것만큼은 높아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일시적이다라는 워딩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에서 과연 소비는 어떻게 될지 또 물가는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3월 이 CB 소비자 신뢰 지수와 그리고 2월 달에 과연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PCE 지수. 야, 이거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어떻게 나올지 좀 예상을 해본다면 김승혁 연구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뢰라는 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소프트 데이터입니다. 아무래도 얼마큼 너희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니에 대한 걸 조금 더 많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소비 심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은 둔화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미 소매 판매 같은 경우가 작년 한파라던가 이런 거로 인해서 좀 많이 내려왔다라고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재량 소비와 임의 소비, 그러니까 우리가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소비와 그리고 우리가 필수적으로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재량 소비의 비율을 비교를 했을 때 필수 소비에 대한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성비에 대한 어떤 생각을 미국 소비자들도 점차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거는 소비가 지나치게 많아진다라기보다는 점차적으로 내가 소비를 안정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진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저희가 이제 PC 같은 경우로도 많이 트래킹을 하는데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역시도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합리적 소비를 조금씩은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면 최근 월마트라든가 타겟이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할인 매장들의 실적 발표를 보면 그 실적 발표 안에 생각보다 우리 매장에 돈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더라라는 관련된 코멘트들이 많습니다. 그 컨퍼런스 콜 내에서 주로 최근 이제 소비 경향이 이제는 조금은 합리적 소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 지수도 조금은 안정된 흐름으로 나오지 않을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FOMC가 끝난 뒤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요구했거든요. 근데 약간 문구는 좀 완화된 것 같아요. 항상 파월 의장에 대해서 아주 원색적인 비난을 했는데 조금 나아졌으니까 약간 둘 사이가 친해진 건지 아니면 여전히 또 이렇게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대립하는 건지. 자, 지금 현재 김한진 박사 어떻게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때도 마이너스 금리를 예찬했고요. 인플레이션이 폭증하기 전에 그런 뭐 약간 어처구니 없는 그런 연준 압박성 멘트도 날렸습니다. 그리고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왔죠.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통화정책가들보다 훨씬 더 통화정책을 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뭐 호언장담하지만 그거는 뭐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4.5%에서 적어도 100bp 정도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인플레이션이 살짝 높아지긴 했지만 파월 의장이 코멘트에서 얘기했듯이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높지만 장기 인플레이션은 잘 묶여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좀 밑밥을 좀 깔아놓는 그런 멘트였던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고요. 아니나 다를까 S&P 경제 보고서에서도 올해는 2.8%로 그런 PCE 물가를 조금 높게 상향 조정했지만 결국 내년과 후년까지 가면 2.0%에 수렴할 것이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리를 여차하면 인하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다. 총알은 이미 장전해 놨다라는 것을 이제 조금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를 언급한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장기 시장 금리이지 않겠습니까? 장기 시장 금리를 낮춰서 주택 시장도 부양하고 또 소비 활동도 조금 지원하는 그러한 그림을 물론 이제 백악관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년도 경제를 조금 겨냥해서 올해 하반기에 금리를 내리도록 아마 계속 연준을 압박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관세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4월 2일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는 날을 미국의 해방의 날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좀 엇갈리고 있죠. 과연 이게 미국한테 정말 유리한 거냐? 아니면 혹시 이렇게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게 오히려 미국한테 나쁜 점만 있는 게 아니냐? 자, 이것 때문에 미국 경제의 득과 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승혁 연구위원, 이 해방의 날 진짜로 4월 2일에 이 상호 관세가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득이 뭐냐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미국 지금 트럼프의 어떤 정책 행보를 보면 법인세 인하라던가 최근 이제 경제를 많이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거고요. 그만큼 정부가 이제 상대적으로 복지 정책이라던가 이런 걸 좀 줄이면서 정부의 곳간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곳간을 어디서 채울 거냐에 대한 문제 중 하나로 관세를 통해서 우리가 무역 수지 적자를 좀 메꾸면서 곳간을 채우겠다라고 보고 있는 게 득이고요. 그러면 돈이 좀 들어오겠다라는 거고요. 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예상을 하고 있다시피 수입 물가가 높아질 수 있다. 상대국도 같이 관세를 적용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수입 물가가 높아지고 그 관련해서 미국 내에서의 전체적 물가가 높아지면 사실 물가에 대한 상승 압력이 다시 오면 경기 성장에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소비가 많아져서 물가가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수입 물가가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가 실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결국에는 무게추를 재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단적인 예를 들어 캐나다 같은 경우에 이제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했을 때 얼마 전에 캐나다가 너희한테 전기 공급 안 해?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미국은 생각보다 캐나다를 대상으로 무역 적자가 크게 누적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캐나다산 중진료를 많이 수입을 합니다.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아무래도 셰일 오일은 경진료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다양하게 관계가 좀 얽혀 있는 상황 속에서 관세를 그냥 일원적으로 적용하는 건 좀 쉽지는 않아 보여서 분명하게 합의 그리고 어느 정도의 어떤 양국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대화가 되어 가는 과정에서 톤다운은 좀 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실이라고 봤던 이 부분은 조금은 감소하고 득도 좀 감소되면서 사실 득과 실이 알고 보면 그냥 어느 정도 상쇄가 되는 그런 데에서 어느 정도의 합의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정도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그걸 해방의 날이라고 불렀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정말 강력한 경제가 올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경기 침체를 부를 것인지 많은 분들이 또 관심 많은데요. 김한진 박사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경제는 조금 희생을 각오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뭐 최적 관세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미국 경제에 득이 되는 관세율이 몇 %이냐. 그래서 금액가 중으로 어떤 분들은 16%다, 뭐 20%를 넘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설왕설래를 하는데 결국에는 최적 관세율보다는 더 높은 관세율을 때림으로써 그리고 그 높은 관세율을 조금 협상을 통해서 협상 과정에서 다시 최적 관세율로 다시 낮춰 나가는 그러한 협상의 레버리지로 관세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최저 관세율보다는 더 센, 그러니까 올해 경제 성장을 혹은 내년 상반기까지도 성장률을 조금 희생하는 그러한 관세율을 부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이 지금 증시가 조금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조금 이론적인 기반을 깔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원대한 꿈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나름대로의 그것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황당한 얘기겠지만 뭐 관세 정책을 관세율을 통해서 핵무기 감축이라든지 러시아와 뭐 중국의 내지는 뭐 지금 알려져 있는 미국의 공장을 짓는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무역 질서를 바꾸는 쪽에까지 그리고 좀 미국의 부채 구조를 조정하는 그러한 수단으로서까지 지금 뭐 100년 제로금리 쿠폰 금리를 국채를 발행하겠다라는 것을 언론에 이제 심심치 않게 떠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다 관세랑 연결된 그런 부분이라는 점에서 트럼프의 계획은 조금 원대하고 그렇다 보면 조금 최저 관세율보다는 경제에 주름살을 줄 만한 더 높은 관세율이 트럼프의 이번에 관세 정책의 핵심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네,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원자재 시장도 요동을 치고 있는데 자, 과연 구리값과 금값이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주에 투자하려는 분들한테 팁을 준다면 자, 김성혁 연구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우선 구리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최근에 이제 관련된 관세에 대한 우려도 같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중국 관련된 어떤 경기 반등 기대감도 같이 좀 구리에 영향을 주면서 사실 최근에 구리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금 같은 경우에도 관세에 대한 어떤 탈압박 그 입장으로서 금에 대한 투자가 조금 더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두 개의 어떤 그 원자재 가격들이 조금씩은 높아지고 있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건 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저는 괜찮다라고 보지만 구리는 생각보다 변동성이 큰 어떤 원자재입니다. 왜냐하면 구리 가격을 결정짓는 것, 구리는 전기동 같은 경우에도 거리가 많이 되고 사실 경기 저희가 미스터 쿠퍼라고 많이 얘기를 하면서 경기의 선행성을 갖고 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중국 경기가 지금 생각보다 기대보다 좀 좋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으로 구리가 좀 괜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관세에 대한 어떤 이런 우려감이 같이 반영되면서 오르고 있지만 생각보다 중국의 부동산 우려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다시 한번 잠식이 된다. 그리고 관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 대한 부과를 좀 세게 할 수 있지만 점차적으로 이제 관세에 대한 부과를 합의로 이어가는 그런 과정이 거친다라고 했을 때 구리의 가격 상승 탄력세가 계속 이어질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좀 불안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를 좀 여쭤볼까 하는데 자, 미국의 국가 부채 규모가 결국은 36조 달러를 돌파하는 그런 상황이 왔거든요. 자, 그런데 정부 효율부를 통해서 어떻게든 적자를 해소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관세를 부과하면 이제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 김성혁 의원 이 정보 효율부라든가 아니면 관세로 이 해결이 가능한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지금 이제 재정 적자 누적 같은 경우에 관세로 좀 해결하겠다라는 거는 결국엔 관세를 통해서 성장을 늘려서 결국에는 그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적자를 해결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적자에 대한 누적이 계속된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근본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엔 채권 발행을 최대한 덜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전체적으로 경제에 대한 소비 활력도를 높이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스콧 베세트 장관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원래 333 전략이라는 걸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성장을 통해서 재정 적자 누적된 부분을 없애겠다라는 건데 그것은 결국에는 지금 관세를 통해서 결국에는 어떤 최대한 어떤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지만 필요한 부분에 돈을 더 많이 뿌리고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 그 경기 내에서 유동성에 대한 활력도가 더 많이 돌게끔 만든 이후에 점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관세를 시작으로는 하겠지만 결국에 이것이 성장을 이끌어내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 속에서 스텝을 밟아야 된다라고 봤을 때 이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적자가 이제 어느 정도는 누적될 수 있는 환경이 아직까지는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재정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김한진 박사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뭐 도치의 예산 절감, 뭐 정부의 건전성 부분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1조 달러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채 이자가 지금 급증하고 있어서 지금 시작된 지 5개월 만에 지금 2025년 회계연도가 10월 1일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정 적자의 거의 절반을 이 국채 이자 지급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가는 것을 이 트럼프 정부가 굉장히 좀 누르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들이 인위적으로 많이 등장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또 다른 왜곡이 발생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조금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말 미국의 국가 부채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뭐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미국 혼자서 해결될 부분도 아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거를 뭐 어떻게 해결될지 여기 이 자리에서 논의할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또 이 중국 경제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 경제가 조금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자, 김한진 박사 어떻게 보십니까? 부분적으로 좋아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뭐 대규모 부채 조정이 지방정부 부채부터 시작해서 기업 부채, 또 부동산 부채 이런 부분들이 묵직하게 누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언발의 오줌 누기식 혹은 뭐 약간 뭐 지표 마사지 이런 측면에서 조금 너무 중국 경제를 폄하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중국도 일단 무역 전쟁을 극복하기 위해서 앞뒤 안 가리고 정부 부채를 쓰자라는 쪽에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반짝 경기는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중국 경제 회복이 지속적으로 중국 경제의 성장을 좀 잠재력을 높이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네, 중국과 미국 관계가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미국 경제에 좀 도움이 될 것인가. 자, 중국 시진핑 주석이 조만간 방미를 한다고 하는데, 자, 과연 미 증시한테 호재인지 김수혁 연구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미 증시 입장에서는 조금은 안도할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사실 크게 봤을 때 그렇게까지 호재인지는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근원은 관세에 대한 적용인데 관세에 대한 적용이 지금 중국을 타겟팅으로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생각보다 우방국들 그리고 유럽이라든가 캐나다에 대한 어떤 반미 운동도 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다 잡아내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제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첫 1월 20일 날 들어오고 난 뒤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중국과 미국 사이의 관계를 좀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일론 머스크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 입장에선 테슬라가 상하이 팩토리라든가 중국에 이미 벌려놓은 게 많은데 지금 도저히 정보 효율부라는 수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어서는 조금 더 오히려 호재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부터 중국 경제까지 다양하게 알아봤습니다. 김승혁 연구위원 그리고 김만진 박사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